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품목분류 첫 시간이죠. 아마 OT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품목분류 과목 굉장히 어렵다는 이제 평이 많이 있어요. 요즘은 그래도 조금 덜한 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출제 누적된 이제 횟수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들 품목분류는 이렇게 출제가 되는구나를 많이 알고 계셔서 그런지 좀 이제 학습 범위들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제 줄여 나가시기도 하고, 옛날에는 이제 그런 누적치가 없다 보니까 터무니없이 많은 부분들을 공부를 했어야 됐었거든요. 근데 물론 지금도 그렇게 줄여도 적은 범위는 아니에요. 하지만 옛날만큼은 이제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품목분류에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덜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이론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품목분류 과목에 임하실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처음 배경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죠. 자, 우리 HS 코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본 과목은 이제 품목분류라고 했는데 왜 HS 제도라고 이야기를 할까라는 부분을 좀 먼저 설명을 드려야겠죠. 자, HS 제도라는 건 하모나이즈 시스템이라고 해서 분류 체계를 의미해요. 즉, 결국은 이제 분류 체계라는 거, 우리 품목분류라는 건 품목을 분류한다, 물품을 분류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그냥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게 HS입니다. 그래서 HS 부분 보시면 사실 풀네임은 굉장히 길어요. 그 밑에 이제 제정 단계에서 국제통일 상품 분류표라고 해서 굉장히 길죠. 이거는 그 풀네임까지는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그냥 참고 삼아서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 그냥 HS 제도다라고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HS 제도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나라에서만 적용되는 시스템은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스템인데, 우리 지금 WTO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요 HS 코드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HS 코드라는 부분들은 국제적으로 좀 통용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상 요거의 가장 큰 역할은 물품을 숫자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왜 필요할까요? 물품을 숫자로 도대체 왜 바꿀까? 이 어려운 작업을 우리는 왜 하고 있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여기에는 다음의 내용들이 있죠. 자, 품목 분류가 우리가 이제 원산지 관리사에서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뭔 것 같아요? 실제 실무를 하다 보면은 HS 코드 분류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세율, 앞에 적용되는 관세율이 틀려진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품목 분류를 잘못할 경우에는 품목 분류 번호마다 연결되어 있는 세율들이 있는데, 그 세율이 번호가 달라짐으로써 애초에 잘못 적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율을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선 사실상 그 선행 작업인 품목 분류가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자, 근데 이 품목 분류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거를 숫자로 할 경우에는 그래도 좀 괜찮았는데, 자, 물품으로만 놓고 봤을 때, 자, 어떤 문제가 생기냐?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분필이니까 이걸 예로 들어보면은, 자, 우리는 지금 이걸 분필이라고 불러요. 저는 지금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 근데 다른 사람은 이걸 수입하면서, 이거는 색을 칠할 수 있어, 색칠 도구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자, 어떤 사람은 이거는 석고로 만들었어, 이건 석고 제품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거를 그냥 필기구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너무나 많은 명칭들로 이거를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뭐 석고 제품 했을 때는 이거는 관세율이 몇 프로지? 그래서 석고 막 64류에 있는 뭐 석류 그쪽으로 가서 분류를 한다거나, 또 어떤 사람 필기구라 그랬어. 필기구면 연필이나 색연필 이쪽으로 분류가 되나? 라고 해서 또 세율 고민을 하거나, 분필? 그럼 초크라는 데가 분류되는 데가 있었는데 그럼 그쪽으로 분류를 하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분류는 명칭이 너무나 다르다 보니까 그때그때마다 같은 물품을 가지고 우리는 매번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그냥 좀 누가 통일시켜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해서 탄생한 게 바로 이 HS 코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물품들을 하나의 기준을 마련해서 숫자로 변환하는 작업을 하나 해놓으면 누가 어떤 물품을 어떻게 부르든 간에 그것은 이 숫자로 통용될 수가 있겠다라고 정한 거죠. 또한 지금 이제 제가 한글로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뭐 각 국가마다 사용하는 언어들도 틀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숫자로 통일시키는 작업들을 우리가 하게 됐고, 그래서 어떠한 언어로 쓰이든 어떻게 이것을 부르든 간에 이 기준을 가지고, 예를 들면 재료가 무엇인지, 본질적 특징이 뭔지,
가장 주요한 기능이 뭔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런 내용들이라면은 이쪽 숫자로 부여하는 게 옳겠다라는 작업들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하나의 이제 숫자가 형성이 되고 이 숫자에 세율을 연결시켜 놓으면은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헷갈릴 일이 없겠다라고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실무적으로 헷갈릴 일이 없느냐라는 부분들은 좀 미지수죠.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분류하는 기준 자체도 좀 적용하는 게 어렵고 우리가 이제 세상의 모든 데는 통용되는 것들을 다 기준으로 만들어 놓을 수가 없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해도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부분들은 있지만 그래도 이전만큼은 아니더라라고 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효과들이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물품을 어디다 분류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고민하는 시간들을 줄여주면서 무역이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었고 또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가 간에 거래되는 물품들을 숫자로 통일을 시킬 수 있었다 보니 통계를 낼 때 굉장히 범위가 줄어들죠. 사용하는 용어마다 통계 수치가 다 나눠졌었는데 그게 아니고 얘네들을 통합해 놓으니까 그래서 이 통계를 내는데도 굉장히 유용해서 정책적으로도 좀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됐고 그래서 그런 뭐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는 원산지 관리사를 학습하다 보니까 이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관세율이라는 부분 그냥 관세율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원산지 결정 기준들 다 어디에 붙어요? 네, 품목 분류에 붙죠. 그래서 품목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원산지 결정 기준 자체도 달라지게 되고요. 또한 품목 분류마다 세율이 붙어 있다 보니까 FTA 협정 세율도 여기에 붙어 있죠. 그래서 품목 분류가 우리 원산지 관리사 쪽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원산지 결정 기준을 뭘 적용할 것인가, 그렇게 결정한 그 품목은 도대체 어떤 협정 세율이 붙어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알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품목 분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수출 물품에 대해서도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을 할 때에도 원재료에 대한 품목 분류, 제품에 대한 품목 분류 이게 잘못돼 버리면은 실질적으로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안 하는지 제대로 된 판단이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실무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품목 분류 HS 제도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 자, 이거는 이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거라 HS 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HS 협약에 대한 부분들 구성을 보면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중요한 건 아니라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HS 협약의 목적,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무역의 원활화와 이제 통계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위주로 밑에 내용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HS 분류 체계가 있는데 이건 좀 중요하니까 좀 자세히 설명을 하고 갈게요. 제가 OT 때 간단하게 류에 대해서는 언급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자, HS는 이제 숫자로 이루어졌다라고 했고 총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10자리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0으로 끝나는 이런 숫자는 없는데 그냥 제가 칸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총 10자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적용이 되고 있고요. 자, 밑에 이제 체계를 보면은 부부터 시작을 합니다. 부인데, 자, 부는 요 번호에 어디에도 없어요. 요 부는 우리가 이제 21부까지, 1부부터 21부까지 큰 산업 위주로 그냥 편의상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1부에서는 이제 식품류를 분류를 한다든지라는 등 요 크게 이제 산업군 위주로 분류를 해 놓은 큰 분류 카테고리고 요건 그냥 편의상 분류를 해 놓은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는 이제 그렇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류라는 게 있고요. 류는 그래도 이 번호 안에 등장을 해요. 앞에 두 자리를 우리는 류라고 불러요. 류라고 부르고 이 류도 근데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좀 참조의 목적으로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떠한 물품들이 분류되는 가장 최상위 카테고리를 여기서 이제 나눠 놓은 거죠. 왜냐하면 이제 부 같은 경우에는 이 번호 체계 안에 없다 보니까 이렇게 분류되는 애들 몇 개씩을 묶어서 얘네들은 1부야, 얘네들은 2부야 이런 식으로 그냥 구분만 해놓은 건데 류는 그래도 물품을 크게 나눠서 가장 상위 카테고리로 앞에 두 자리를 우리는 좀 결정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이제 누가 봐도 이 물품은 그래도 앞에 두 자리 정도는 확인할 수 있겠다라는 식의 이제 큰 카테고리를 나눠 놓은 것, 류라고 합니다. 이제 류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 류에도 표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여기 보면 앞에 두 자리 얘기하는 거. 우리가 제일 먼저 학습할 01류 같은 경우에는 산 동물이 분류가 되는데 살아있는 동물은 다 01번이야 라고 이제 정해 놓은 거죠. 그래서
산동물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산동물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다 일로 가느냐? 아니, 그건 그냥 참조 목적일 뿐이다. 살아있는 동물은 웬만하면 01번으로 가겠지만 다른 예외적인 부분들까지 여기서 담고 있진 않아요. 류는 그냥 참조의 목적으로만 활용되는 표제이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대신에 앞에 두 자리의 번호를 부여하는 가장 큰 분류의 분류 기준이라기보다는 이제 하나의 큰 분류 형태다라고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절이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요. 절은 이제 요거 하나는 알아두실 게, 절 같은 경우에는 더 내려가는 개념이에요. 부가 가장 위의 개념이고 그 부 안에 1부부터 21부까지 있고, 그다음 류는 그 부 안에 1류부터 97류까지 있어요. 그다음 류보다 하위 수준으로 분류되는 게 이제 절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절은 모든 류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요거 하나는 일단 좀 기억을 해주세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문제가 나올 때 HS의 분류 체계 또는 HS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설명으로 1번부터 4번까지 문제 중에서 이제 한두 문제 정도가 이런 내용들을 물어보는 게 나오는데, 그때 나올 때 이 분류 체계 정도는 시험에 종종 등장을 해요. 그때 많이 물어보는 것들이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들인데, 요 내용들 편의성, 참조성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절 같은 경우에는 모든 류에 분류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틀린 말이에요. 모든 류에 있는 건 아니고요. 류가 굉장히 긴 게 있어요. 또는 그 류가 그렇게 길지 않아도 그 류 안에서 굉장히 특징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있어. 예를 들면 1차 제품, 완제품, 웨이스트 스크랩 같이 1차 제품은 이제 그냥 재료 상태의 거죠. 이거를 만들어서 제품화 시켰어. 근데 걔가 같은 류에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제품으로 만들었다가 완전 망가져버린 스크랩, 쓰레기 같은 것들, 그런 데까지 같은 류에 묶여 있다 보니까 얘네들도 좀 그냥 안에서 구분해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나눠놓은 게 바로 절이에요. 류를 그냥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구분해놓은 것, 류 안에서 구분해놓은 것, 그것을 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러한 류에만 지정되어 있는 것이지 모든 류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절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요 안에 10자리 분류 체계 안에는 따로 구분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절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하위 단위가 이제 호이고요. 자, 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밑에 네 자리를 다 합쳐서 우리는 호라고 얘기를 해요. 호. 그래서 류보다는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는 개념이죠. 그래서 아까 이제 016가 산동물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0101 그러면은 그 안에 분류되는 더 구체적인 동물이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호라는 부분들 이제 보시면 되겠고, 호 같은 경우에 이제 호의 용어가 있죠. 호의 용어가 있는데, 자, 이 호의 용어는 우리가 물품을 분류하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 기준이 돼요. 기준이 된다. 그래서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들은 그 호의 용어를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이 물품을 어디다 분류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류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인 건 아니라고 했었죠. 하지만 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절대적으로 좀 작용한다라는 걸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요거 부의 표제, 류의 표제 이런 것들은 절대적 분류 기준은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렸죠. 편의성이다, 참조적 목적이다. 요 정도 하고, 호의 용어는 분류의 절대적 기준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이걸 다른 표현으로는 이제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호의 용어가 이렇게 써였으면 반드시 이쪽으로 분류해야 돼라는 하나의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소호. 소호라는 개념이 있는데, 자, 소호는 그 밑에 이렇게 쭉 해서 총 6자리까지를 우리는 소호라고 불러요. 조금 더 하위 카테고리가 되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류에서 호로 가면 더 구체적인 거, 호에서 소호로 가면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이 이제 분류가 됩니다.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류 체계가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 이 네 자리는 그냥 이건 국내호라고 불러요. 근데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험에도 끝에 네 자리까지 언급하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에 6자리만 이제 국제적으로 통용이 되다 보니까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뒤에 2자리만 더 써서 총 8자리만 쓰기도 하고, 또는 5자리까지 해서 총 11자리를 쓰기도 하고, 막 각 국가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요거는 이제 국내호,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것이라고만 보시면 되겠고, 앞에 6자리에 대해서만 분류 체계를 외워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정도 분류 체계가 있다라는 것 알고 계시면 되겠고, 뒤에 이어서 나오겠지만 여기 이제 주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나 류에서 여기서 이제 편의성으로 분류되어 있는 이 각각의 카테고리 안에서 각 이 부에 분류되는 것들 또는 이 류에 분류되는 것들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을 마련해 주는 것을 우리는 주 규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분류 기준을 제시하는 거다 보니까 요거는 우리가 품목 분류하는데 가장 절대적인 역할을 역시 마찬가지로 하죠. 그래서 이 주 규정과 호의 용어 요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1차적으로 품목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학습해야 될 범위들은 호의 용어와 주 규정이 되겠고, 조금 더 비중이 높은 부분들이 이 주 규정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주 규정 부분들을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HS 분류 체계는 부류, 절호, 소호가 있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 보면 주 규정이 있다. 자, 그 다음 주 규정이 앞서서 통칙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좀 더 중요하죠. 통칙은 관세율표, HS 코드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6가지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이제 통칙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이제 본 이론에서 이제 1류부터 97류, 1류를 들어가기 전에 더 먼저 학습해야 될 게 바로 이 통칙 규정이고, 시험에서 적어도 통칙에 대해서만 물어보는 문제가 2~3문제는 나올 거예요. 또한 통칙을 적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도 한두 문제가 추가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통칙만 가지고도 한 4~5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범위는 그렇게 넓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통칙이라는 부분들, 결론적으로 우리가 품목 분류를 하는데 가장 원론적으로 지켜야 될 하나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 통칙에 대해서 제일 먼저 학습을 하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각 류나 부에 있는 주규정들 위주로 학습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말 그대로 주와 통칙이라는 부분들은 이제 분류하는 절대적인 기준들이 되겠는데, 그 밖에 이제 품목 분류하는 기준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이제 원료나 산업, 재료, 기능, 특성 뭐 여러 가지들이 있겠는데, 뭐 결론적으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원료나 산업, 뭐 특성, 기능 뭐 이런 것들은 이 주규정 안에서 이미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규정을 적용할 때 이런 것들이 같이 고려가 되어야 된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HS 분류를 위한 부속 자료 부분이 있는데, HS 해설서라는 게 있고, 실제 실무에서는 이 품목 분류할 때 이 해설서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시험 볼 때는 이 해설서 부분들은 굉장히 이제 최소한으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 HS 해설서는 물품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품목 분류를 할 때 물품에 대해서 우리가 주규정에서는 어떠한 기능을 가진 물품들은 이쪽으로 분류해라 라고 하는데, 그 기능이 어떤 기능을 의미하는 건지에 대한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거나 용어의 정의를 해주거나 또는 물품에 대한 정의를 해주거나 그 물품의 범위를 설정해 주는 것들, 이런 역할들을 해주는 게 바로 이 해설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해설서는 이제 참조적인 부분들을 보시면 되겠고, 기술적 설명을 제공한다라는 부분들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해설서라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의 용어나 또는 이제 주 규정처럼 절대적으로 작용하는 건 아니고, 이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하나의 설명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뭐 알파벳 색인 뭐 이런 거 그냥 한번 보시면 되겠고, HS 품목 분류 의견서라는 부분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WCO, 아까 제가 WTO를 한번 언급드렸는데, WCO는 WTO 하위에 있는 세계 관세 기구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WCO에서는 이제 이 품목 분류를 적용할 때 조금 다툼이 있는 것들 또는 그러한 다툼이 있을 만한 것들에 대해서 다음의 것들은 이렇게 분류해라라는 하나의 의견들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 의견서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참조해서 또 이제 품목 분류를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 이제 산업이라는 게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발달을 하죠. 기술이라는 게. 우리 옛날에 이제 핸드폰 처음 나왔을 때 이걸 들고 다니는 핸즈프리라는 부분들, 옛날에 유선 전화만 있다가 무선이라는 개념이 처음 나왔을 때도 이 품목 분류할 때 굉장히 난감했을 거예요. 왜냐면 무선이라는 개념이 없었다가 생겼다 보니까.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이런 머리를 모아서 의견을 내고, 우리 그럼 이거를 어디다 분류하자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이런 의견을 통해서 새로운 이제 번호 체계를 만들기도 하죠. 말 그대로 이제 기존에 없던 개념이 생겨난 것들이니까 걔네들이 분류될 수 있는 번호 공간들을 또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품목 분류라는 것들은
뭐 매년은 아니지만 특정 주기로 계속적으로 번호가 새로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뭐 통합되기도 하고 나눠지기도 하고 뭐 여러 변화들을 겪고 있어요. 네, 그런 내용들을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밑에 이제 바로 나오는 게 품목분류의 개정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러한 이제 산업의 발달이라든지 필요성 부분들을 기준으로 이제 품목분류 개정이 되고, 우리가 이제 류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나눠놨는데 이게 나눠놓을 때 이제 보면은 나중에 이제 얘네들은 이제 되게 크네라고 생각한 반면에 아니 어떻게 한 개 품목을 류에다 분류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당류라든지 특히 코코아 같은 것들 하나의 류에 그 코코아만 분류가 돼요. 이제 이런 게 왜 그러느냐? 아까 이제 016는 산동물, 동물 그렇게 많은 동물을 한 군데 다 모아놓고 코코아를 어떻게 한 군데다 코코아만 따로 모아놓지? 이런 생각을 이제 나중에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류가 분류가 된 가장 기초적인 요인이 국제적인 교역량을 기준으로 이제 분류를 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교역량이 많은 것들은 따로따로 이제 떨어져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당류나 코코아 사람들이 단 걸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걔네들은 따로 이제 분류 체계들을 만들어 놨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그러한 교역 부분들이 만약에 그런 물품들 굉장히 교역이 많아서 그렇게 따로 분류를 해놨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더 이상 그걸 먹지 않게 됐어요. 또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지만 그게 멸종돼서 더 이상 우리에게선 찾아볼 수가 없어. 그런 경우에 이제 그런 번호 체계들은 없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사유들에 의해서 품목분류법 개정이라는 게 이제 일어나게 되고, 이 개정의 역사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나 더더욱이나 알 필요 없는 거는 이 소호의 개수나 뭐 호의 개수 뭐 이런 것들까지는 알 필요 없어요. 그나마 우리가 좀 안다라고 하는 건 이제 부의 개수나 류의 개수 정도 알아두면 되긴 한데 이것도 뭐 시험에 그렇게 등장할 만한 중요한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개수는 그냥 참조 목적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고, 22년 7차 주요 개정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본 이론 때 각 호들을 보면서 특히 이제 개정된 것, 최근 개정된 것들은 시험에 등장할 확률들이 높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구체적으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개정이 이루어졌구나라고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 넘어가면 이제 분쟁의 해결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자, 분쟁의 해결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요거 품목 분류를 할 때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기준을 만들어놨다고 해서 분쟁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또 나라마다 틀릴 수가 있다 보니까 어떤 나라에서는 이 기준을 적용해서 숫자를 1로 보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또 그게 아니래. 자, 그럴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다툼이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 제일 먼저는 그냥 당사자 간의 합의를 제일 우선시합니다. 너네 싸울 때 누가 막 뭐 중재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너네끼리 일단 제일 먼저 협의를 좀 해봐라. 그래서 당사 국가 간에 이 기준은 이렇게 적용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렇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그냥 상호 놓고 합의를 하는 것들, 이게 이제 첫 번째 얘기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합의가 이제 안 나왔다라고 할 때는 이거를 이제 WCO 아까 이제 의견서 내는 곳 있었죠. 그쪽에다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정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WCO에서 자,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어때? 말 그대로 그냥 의견서를 또 던져요. 근데 이제 의견서를 던지는 거다 보니까 그거는 그냥 WCO 권고일 뿐이에요. 권고사항. 그래서 그거에 따를지 말지라는 부분들은 사실 뭐 강제 조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강제성은 없고, 대신에 이제 요거는 할 수 있죠. 사전에 이제 합의를 할 때 야, WCO 넘기면서 저쪽에서 정해준 대로 우리 하자라고 할 때는 그때는 여기 구속력이 생겨요. 네, 그래서 권고 의견에 따를지 말지 뭐 이런 부분들을 따지고 간다. 대신에 이제 뭐 이걸 WCO에서 둘 다 멱살 잡고 끌고 와서 이건 이렇게 해라는 강제성을 갖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의 해결 부분들은 제일 우선적으로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우선적으로 된다. 예전에 시험에 이제 이런 부분들 나온 적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품목 분류의 분쟁이 있을 때 해결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우선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맞는 지문이죠. 네, 그런 분쟁이 있을 때는 WCO 권고 의견에 따라서 결정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틀린 지문이 되죠. 그래서 이 정도 두 가지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합의가 우선이고 권고 의견이 있지만 강제성은 아니고, 그래서 합의에 의해서 그의 강제성을 갖도록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제 품목 분류 HS 체계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통칙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할 텐데, 자, 우리 통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세율표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의 기준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통칙 총 1번부터 6번까지, 사실 7번까지 있긴 한데 7번은 우리나라에서만 적용되는 이제 국내 규정이고 1번부터 6번까지가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통칙 규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에서 6번까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통칙 1번인데 이 통칙 1번이 우리가 오늘 학습했었던 내용에 이미 들어 있어요. 아까 통칙 1은 이제 최우선 분류 원칙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 최우선 분류는 뭐에 따를까요? 아까 나왔어요. 잠깐 떠올리면서 호의 용어 있었죠. 호의 용어. 그 다음 주 규정이 있었죠. 그래서 호의 용어와 주 규정에 따라서 물품을 분류해야 한다가 바로 통칙 1번이에요. 사실 분류 대원칙인 거죠.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하게 되고 통칙이 이제 1번 있고 2번, 3번, 4번, 5번, 그다음 6번이 있다라고 했죠. 요거는 하위로 내려갈수록 이제 다른 기준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순차적으로 적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통칙 1, 호의 용어나 주 규정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보조적인 거, 이게 하위로 내려가게 돼요. 이건 아니구나. 네,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통칙 4번까지가 이제 적용되는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통칙 5번은 이제 용기와 포장재에 대해서 이제 별도로 이야기하는 이제 하나의 규정이고, 통칙 6은 소호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규정이 되겠어요. 소호 아까 뭔지 알고 계시죠? 번호 6번째까지 있는 게 소호였죠. 그래서 이 총 6가지의 통칙이고 이 중에서 우리는 통칙 1번에 대해서는 이번 시간에 이제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까 이제 강조드렸던 그 두 가지. 그게 이제 통칙 1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다음 시간에는 통칙 요 6가지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알아볼 거고 특히 이제 시험에서 자주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 위주로 좀 압축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했던 내용들 좀 잘 정리해 놓으시고 다음 시간부터 중요한 내용 바로 나오니까 이번 시간 했던 내용들 중에서 조금 강조드렸던 부분들은 꼭 외우고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했던 내용들 중에서 좀 강조드렸던 건 HS 분류 체계 부분들이 있죠. 부와 류, 절, 호, 소호가 있었는데 자, 이 중에서는 호의 용어, 호의 용어가 최우선 분류 원칙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통칙 있었죠. 최우선 분류 원칙, 그래서 호의 용어는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다라는 거 하나 좀 강조를 드렸고 다음 넘어가서 이제 분류 기준 중에 주규정 같은 경우에도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어서 분류의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 정도 이제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배경에 대한 설명이었으니까 가볍게 이제 넘기시면서 다음 시간 통칙 규정을 준비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바로 중요한 내용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다음 시간도 집중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도 고생하셨습니다.